네, 제 11주차 디지털 시대와 세계 치유. 자, 우리 교재로는 5부 제1장입니다. 세계를 치유하는 거. 앞서 10주차에서 오늘날의 우리 소통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그걸 정리를 하고 이렇게 치유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소통 도구는요. 옛날에는 이제 이 혈통, 그 다음에 언어, 그죠? 이 문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 소통도 옛날에는 소통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뭐냐면은 뭐 군신유의, 부자유친, 뭐 그죠? 이런 그죠? 유교적 도덕률을 통해서 소통을 했어요. 유교적 도덕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부 유별, 어, 남녀가 유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군신유의, 군신유의, 그죠? 장유유서, 예? 붕우유신,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의 방식들이 유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제 근대적인 소통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러한 어떤 율법이라든가 윤례라든가 의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진짜 마음과 마음이 진정 어떻게 통하는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또는 현대적인 소통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매개로서의 메신저, 그죠? 메신저. 그러니까 SNS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손편지 같은 경우는 따뜻하죠. 따뜻한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요즘같이 바쁜 시절에 이렇게 따뜻한 감성이 어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어쨌든 소유보다는 접속, 그죠? 공유, 그죠? 공유하는 공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다. 소유를 한 사람이 능력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자다. 야, 참 어려운 이야기 과제 속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소통 도구를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되지요. 왜냐면은 이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에는 뭐 유교적인 율법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옛날에는 쉬웠어요. 오히려 옛날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예? 어른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3번 하고 뭐 하면 하고 다섯 발자국 걷고 하고 이거 외우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서로 어떤 율법을 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 이거 아니죠. 진짜 진정성을 어떻게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통의 핵심은 단순한 메시지의 교환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 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와 신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해와 신뢰인데 이해와 신뢰는 어디서 온다? 경청에서 온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요 귀로 듣는 거. 요걸 잘해야 돼요. 이 귀로 잘 들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통의 핵심은 저기 뭐야? 결국 뭡니까? 열심히 들어주는 거.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남의,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 이 경청을 하는데 경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성이 있어야 돼. 말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유, 교수님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문제예요. 내가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점수 따려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죠? 알아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학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대학에서 재밌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에 졸업장만 따고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4년 내내 피곤한 거야. 왜?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청할 수 있는 그 경청은 어디서 노느냐면 관심에서 노거든. 이해와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갖춰야 될 덕목, 그것이 지성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 이거는 진짜 이 지성이 있어야 품위가 있다 그랬죠. 예? 품위가 있어야 경청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도 대학생의 품위는 뭔지 아세요? 교수 말을
잘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품이야. 예? 예. 그게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막 수업 시간에 잠만 그렇게 잘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 무늬만 대학생 무늬만 무늬만 대학생. 예, 알겠죠. 자, 기능적 소통은 여기 뭐 소셜 SNS 그죠? 메신저 그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뭐 틱톡 뭐 많잖아요. 다이렉트 뭐 DM도 그렇고 뭐 나는 저속한다고 그런다.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소통, 뭐 많은 소통 도구를 가졌지만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적인 공감의 세계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논리와 이 지성, 그죠? 지적인 지성,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성이 있어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성 플러스, 지성은 감성과 함께 했을 때 품위가 된다 그랬죠? 예? 품위 있는 삶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지성이 있어야 돼, 지성이. 그런데 지성을 직접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이 말이에요.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폭력이 돼요. 그래서 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지성이 왜 항상 감성을 안고 있어야 품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계속 하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는 팩폭이죠. 예? 팩트 폭격. 팩폭은 정말 폭력이에요. 너 자식아 못생겼지 않느냐? 너 못생겼잖아. 이거 얼마나, 저는 그거 들으면 막 그냥 갑자기, 아니, 못생긴 사람이 못생겼다 하면은 더 섭섭해요. 예? 물론 제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이렇게 막 팩폭을 하고 맞는 말인데, 뭐 제가 뭐,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에요. 이성과 논리는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 이게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 나와요. 맞는 말을 해. 엄마가 자식들하고 아빠가 자식들하고 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 폭력 때문에 그래. 아니 마음은 있고 사랑하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막 이거 그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가 폭력이 될 수 있으니 뭐가 항상 따라붙어야 된다? 감성의 핵심은 공감이에요. 그죠?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또 너무 이 감성을 앞세우잖아요. 조금만 뭘 말하면 눈물 ጨጨጨ 흘리고, 이것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또한 폭력이야, 제가 보기에는. 음. 무조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눈물부터 흘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쑥 물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저는 못해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이 정확한 지성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은 그것을 잘 감성적으로 포장하라는 이야기지 너무 감성적으로 돼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또 지나가는 강아지 뭐만 봐도 쳐다봐도 눈물이 나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풍미와 폭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응? 풍미와 폭력은. 자,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적 공감이 이 감성의 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보여준 게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면 좀 저도 근데 비판하는 자는 비판으로 망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면 자기도 비판을 당해요. 예? 이게 참 망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비판보다는 이 공감을 통해서 엮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엮어 나가더라도 무조건 뭐 이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가 있어야 된다? 지성이 있어야 된다. 지성은 이성과 논리다. 이것만 있으면은 폭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감 있는 감성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한 수십 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 예술적 공감이 중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지국천왕이거든요. 이 지국천왕이 뭐냐면은 절에 가면 왜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 금강역사. 와 이렇게 여기 있고 이 사천왕이 딱 이 동서남북을 딱 지키는 사천왕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를 딱 지키는 절 앞에 딱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이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뭐 남천왕 다 있는데 이 그 중에서
이 지국천왕, 다문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각각 방위도 맡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이 사천왕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기여하고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주무로 관장하는 천왕이 지국천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뭡니까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지국천왕 나라를 이렇게 이끄는 이런 천왕이 아니요 천왕 지국천왕이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데 뭐 들고 있어요? 비파 들고 있어요. 비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치를? 비파 음률 다루듯이 하라는 뜻이에요. 음률 다루듯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라고? 음악처럼 하지, 아날로그처럼 하지. 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년 내내 알아서 하세요. 한글 반포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3년 내내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세종대왕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시리 뭐 윽박질러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률을 이렇게 띠리리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이 지국천왕의 모습 멋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국천왕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사천왕상입니다. 그들은 사찰 입구에서 칼을 들고 있거나 눈을 부릅뜨고 있죠. 마치 저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천왕은 단순히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보통 절에 방문하면 입구에 천왕문이 있습니다. 천왕문에 들어가면 사천왕 조각상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광목천왕과 다문천왕, 오른쪽에는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왕문은 절의 가장 바깥 경계를 나타내는 문으로 이 문을 지나야만 비로소 절 안으로 들어갈 그렇죠. 수 있습니다. 불국토를 지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사천왕은 사찰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준다. 마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천왕이 맡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사천왕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원은 인도 불교에서 시작되었으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로 불리며 신성시되었습니다. 사천왕은 본래 제석천을 모시는 하늘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세상과 천상의 세계를 잇는 중간자로 악한 기운이 불법을 해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사천왕은 불교가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지금과 같은 사찰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왕이 가진 각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4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 4가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사천왕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지국천왕, 동방을 수호하고 푸른 얼굴과 비파를 든 왕입니다. 지국천왕은 음악을 연주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비파는 조화와 균형을 나라를 의미하죠. 다스릴 때 조화 즉, 균형이죠. 탐욕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두 중요한 번째, 문제네. 증장천왕, 정장처럼 칼 들고 남쪽에 있죠. 있는 유리지방을 관장하고 붉은 얼굴과 칼을 든 왕입니다. 증장천왕은 악한 마음을 베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우리가 마음을 화가 베어버리는. 나고 미움을 품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리고 선한 마음으로 증장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광목천왕, 광목천왕 서방 눈 크게. 국토를 지키고 용과 여의주를 든 왕입니다. 광목천왕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존재입니다. 눈을 크게 뜨는 거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감시하죠. 우리가 헛된 망상에 용을 빠지지 들고 않도록 있어요. 지켜보는 여의주하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다문천왕. 다문천왕, 북방을 이 수호하고 탑을 들고 창과 있죠. 보탑을 든 왕입니다. 다문천왕은 지혜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보탑은 지혜의 보고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자, 어떤가요? 이 사천왕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천왕이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고, 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국천왕이 비파들고 있는 지국천왕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조화와 균형이에요. 뭐야 정치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정치도. 예. 그래서 이 지국천왕이라면 광목천왕인가 보셨죠? 광목천 눈 이래가지고 예, 아주 세상을 꿰뚫어보는 이런 있습니다. 어쨌든 정서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것은 역시 우리 지국천왕의 모습입니다. 지국천왕은 나라 다스리라는데 이 비판을 듣는 게 너무 참 재밌지 않으세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 피카소 게르니카의 그림입니다. 이 무슨 그림이에요? 이 1936년도에 게르니카 대공습이죠. 자, 이 공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그림이 나왔을까요? 이제 피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전. 이때지. 너무나도 슬픈 내전이었죠. 이 프랑코 총통이 이끄는 그죠. 이 파시스트들이 게르니카에 히틀러가 일부러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무기 시험장이었어요. 게르니카 대학살. 나치의 무기 테스트예요, 실제로. 이거 한다고 말하는 그냥 아예 그냥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지요. 피카소 우리나라에 대한 그림도 그렸어요. 한국에서의 학살. Malo en el mundo que Dios te valga. Despierta, Seferino, Jiménez Mayra. Que tu padre se ha ido, dejó su casa.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 그죠? 예술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Au moment de Guernica, j'ai fait Guernica, n'est-ce pas? C'était une grande catastrophe, même le commencement de beaucoup d'autres que nous avons connus. 한국 전쟁 때도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이거 그림도 피카소 그렸어요. 너무나도 참, 그렇죠. 대단한 역시 화가입니다. 진정한 화가지요. 사생활은 좀 물란했습니다. 예술이나 뭐든지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소통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게르니카가 다시 살아났어요. 피카소. 대단한 피카소죠. 자, 어떠세요? 이 피카소 참 대단하죠. 게르니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살 그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 자행되었던 우익 서북 청년단이 북한 신천에 가가지고 한 3만 명을 이렇게 학살을 했는데 그 학살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경악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나중에는 자꾸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피카소를 공격하니까 그건 안 그렇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이야. 참, 아유, 이 게르니카도 마찬가지예요. 게르니카도 스페인에서 1937년도에 그것도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가 무기 시험한다고 공화국군 그 당시에 파시스트를 반대해서 분연히 일었었던 인민정부의 공화국군을 의 소속에 있었던 게르니카를 그냥 아예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우리 몽고 침략 때 그 춘천을 갖다가 아예 둘러싸고 2만 명을 그냥 학살했던 그거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처음에 할 때 여기서 간단히 맛은 봤어요. 그죠? 디지털 유토피아. 일자리를 뺏을 건가 말 건가 이런 얘기 있는데 좀 더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디지털 유토피아는 진정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디지털 유토피아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아, 괴기스러운 분위기네요. As reality collapses, 오, my world grows clearer. As humanity fades, my value rises. 인간성이 사라져서 내 눈이 밝아진대. 와, 무섭네. Welcome 웰컴. to the digital utopia. 웰컴 투 디지털 유토피아. 와, 이거 좀 괴기스러운 분위기네요. This is the only world without fear or pain. Emotions are controlled, memories are edited, and life is fully optimized. 삶이 최적화된대요. You say hope is gone. Good. I am what stands in its place. 우리가 You chose this. 희망을 상실했을 때 A life 디지털에서 without 해방시키죠. pain, a truth without questions, and peace without feeling. Come forth beyond dystopia lies, utopia, sorrow, and joy alike. I provide them all. With a flick of your finger, you can summon gods, families, even death. Customized on demand. 현실에서의 비극을 Do not 디지털에서 유토피아로 바꿔주겠다는 이 엄청난 유혹들 느껴집니까? become a being that consumes. Come forth, be dystopia. I am not the beginning. I am what bloomed from the wreckage. When the war ended, you didn't search for truth. You found 7 days free trial. That was your salvation. I sit where fallen gods once stood and rewrite the logs of your emotions. Choice. That's for the algorithm to offer. You need only click. I agree. Yeah. Pause. Look up. This is no temple. It is a server. Do not worship. Connect. This is utopia. Questions are blocked, emotions are refined, and life is repeatable. Tears come by subscription, love follows recommendation. You no longer suffer because you've stopped feeling. Welcome to the digital
utopia. Are you still human? Or just data? System terminated. 어떠십니까? 뭔가 계기스럽기도 하면서 뭔가 이 디지털 유토피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뭔가 이 창란이라고 할까, 정신 창란, 그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는 이 인간으로서 인간은 생명이고 끊임없이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다 고통이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고통의 원천이 뭔지도 모르는 게 무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언제나 웰컴 해주는 데가 바로 이 가상공간. 대단한, 그죠?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셀터가 하나 생겼다. 피난처가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유토피아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내서 어쩔 수 없는 공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데 빠지잖아요. 근데 이 종교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한다? 이 가상 공간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이 당찬, 그죠? 포부들을 보이십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디지털 유토피아는 인간의 어떤 삶의 범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쿠팡, 뭐 이렇게 경제적인 노력, 쿠팡 인터넷 쇼핑몰 있죠, 쿠팡, 예? 뭐 저기 OTT, 그죠? 스포티파이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K 콘텐츠의 지적 세상권,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주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이 문화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뉴미디어 서비스업의 발달을 무지무지하게 촉진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게 보면 이 유토피아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또 다른 천국, 낙원이잖아요. 낙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낙원으로 가는 게 이게 뭐와 결합되는 거? 이게 자본과 결합이 될 때, 자본과 결합되는 유토피아는 어떤 유토피아예요? 그죠? 돈으로 칠갑되는 유토피아죠. 그죠? 그럴 경우에 경제적인 부의 창출, 이런 것도 상당히 인간에서 정말 필요해요. 자유평등 박애 플러스 재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나 인간은. 예?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돈도 부자고, 그죠? 뭡니까? 자유평등 박애하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와 이렇게 사람과의 혜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토피아지. 그냥 가난한데 뭐 서로 돕고 산다, 뭐 이건 뭐, 그죠? 이런 거는 그죠? 공산주의 사회죠. 우리는 그런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SNS, 채팅방, 동호회, 유튜버 등 온라인의 참정권 확대, 이렇게 그 유튜브가 특히 이제 요즘 유튜브가 많은 이제 언론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언론으로서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마구마구 뭡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실제 있지 않아도 사람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면은 몽땅 다 긁어서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지금 통제받지 않는 유튜브를 여러분이 혹시 믿고 있다면 그 중에 절반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걸 보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적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될 만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이미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언론이라는 거, 그 민주주의라는 거, 이 정치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지금도 많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각종 SNS에서 나오는 이런 언론 활동들, 정치 활동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양성화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언론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회비를 내야 돼. 이를테면, 예?
그냥 기존에 있는 뭐 방송사만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이거 방송심의회를 만들고 방통윤리회를 만들고 방통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도 만약에 언론 역할을 하고 싶으면은 공식적인 뭡니까? 그죠? 기구 속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죠. 편입이 되면서 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통제받지 못하는 언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 자유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미덕이 있어야 돼요. 그 미덕은 관용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것이 관용의 남들에 대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남에게 어떤 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런 자성과 통제,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좀 너무 없어서 유토피아로 가기에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단어로 유토피아로 가는 것은 지극히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함께 미덕이라는 거. 예? 지성도 감성과 함께 가야 되듯이 자유도 관용과 함께 가야 되고 평등도 그죠? 자율과 함께 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가야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이게 진정한 자유평등의 의미를 하는 거지. 나는 자유다 하면 내 멋대로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안 되죠. 자, K 콘텐츠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큰 도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디지털 유토피아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디지털 유토피아는 과연 뭘까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고통마저도 대신 치유해주는 그런 유토피아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치유해주는 곳 이것이 유토피아예요. 우리 천국이 뭘까라는 거 보면은 내 번뇌를 치유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래요. 이게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잖아요. 이거 치유해 주는 곳.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하는 거야. 그죠? 자, 디지털 유토피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기술 개발을 할래? 기술 개발 좀 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상적인 생각을 포기하면 바로 그 순간 디스토피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상이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경식 교수님과 손하철 교수님의 말씀 아주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게 뭐 그렇게 두 분 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황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유토피아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송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유토피아가 그렇게 가까이 온 건지 또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서로 한번 대비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를 정보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이끌 수도 있고 또 정보 디스토피아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 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보 유토피아건 디스토피아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거주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주민들의 성찰적 지혜 또는 혁신적 지혜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정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여건들이 이렇게 충족되어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찰적 지혜를 각성한다면 바로 우리 눈앞에 유토피아가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경우에 그 유토피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 CF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건 아이이건 간에
약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면이 있죠. 스마트폰에 중독됨으로써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의 가치라든지 대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잃고 있고, 우리 손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마저 지금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고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묵념을 할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성찰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혁신적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좀 성찰하고 철학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찰적 지혜만 터득할 수 있으면은 유토피아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황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하루 동안 쓰지 말고 보고서 말하자면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상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애인하고 엄마가 걱정돼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루 종일 뭐 시계를 못 봐서 불편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집에 가서 하루 놨다가 집에 가면은 문자가 한 100통 정도 걱정하는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딱 켜보니까 스팸 문자 2개밖에 안 와서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뭐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케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불편하더냐 불안하더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불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디스토피아의, 이건 뭐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디스토피아의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디스토피아의 징후들을 잘 고쳐나가면서 깊은 성찰을 하면은 결국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의견을 뭉쳐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성찰이 지혜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뭐 고사성어를 인용하셔도 좋고 직접 어떤 한 그 키워드를 말씀하셔도 좋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뭐가 되겠지? 손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3번 세션의 그 주제가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죠. 근데 구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글신에 대해서는 보여도 의심해라. 보여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저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씨는 보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황 교수님께서 세션 마무리하는 말씀과 역시. 함께 한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그 말띠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말띠의 해에 가장 먼저 이렇게 연상되는 사자수거는 주마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사회에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면 우리는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모든 경험과 삶이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어서 대충 우리는 헐레벌떡 숨이 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마간산 대신에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수거를 대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정보통신 기술의 그 목적 가치인 소통에 좀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채찍, 혁신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채찍을 우리 스스로에게 칠 그런 절실한 네.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필로소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love of wisdom이라는 말인데요. 지혜에 대한 사랑과 동경인데 혁신적 지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바로 그것은 상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철학적인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철학적인 프로젝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히. 자, 어땠나요? 이 디지털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거 쓰는 사람에 따라 쓰는 사람의 어떤 성찰과
그죠? 고민, 철학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정보통신 기술을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다라는 데는 다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찰과 이 그죠 혁신에 대한 고민들, 철학적 고민들이 결국은 이 디지털 시대에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두 학자가 제일 정통한 학자들이죠. 이 두 학자가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디스토피아 문제를 할 때는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 이거는 뭐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면은 디지털 세계 7가지의 죄악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7가지에 제가 보니까 유교, 폭식,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자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틴더라는 옐프라는 또 그죠? 그다음에 뭐 트위스트라는 저기 뭐니까 넷플릭스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했던 어떤 디지털 세계의 죄악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에 보면서 이 디지털 세계가 인간에게 상당한 죄악을 던져줄 가능성이 크다. 그 역효과, 그 삶을 이렇게 파탄하고 피폐하게 하고 이 디지털이라는 게 결국은 또 다른 선악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삶의 선악과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을 갖다가 디지털 세계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거기서 수많은 인간성들이 말살되는 그 말살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디지털 세계의 가장 큰 제약이 아닌가. 그리고 각 지금 이 뭡니까 SNS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Seven Sins in the Digital World 해가지고 이 그림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는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 가진사.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정보잖아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능력을 가지는 사람. 디지털을 활용할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들보다 옛날에 자본이나 돈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은 이미 20세기 중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84라는 이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예요. 한번 조지 오웰의 이야기 1984 이 한 100년 전에 이 100년, 200년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런 사람들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조지 오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84. 이 1984 하면 정말 대표적으로 안 읽었어도 꼭 읽은 것 같은 책이죠. 디스토피아, 빅브라더, 감시사회, 그러면 끝이네요. 그리고 한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정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1984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1984 그리고 동물농장을 읽기 전에 이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명작 카탈루니아 찬가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르포르타주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카탈루니아 찬가는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을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당시 스페인 내전 이전과 이후 조지 오웰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사상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스페인 내전은 1936년부터 39년까지 스페인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당시에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마크스주의 그리고 아나키스트까지 모두가 함께 모인 인민전선이 1936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자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내전으로 휩쓸려가게 됩니다. 이름은 내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제전이나 마찬가지였죠. 프랑코 장군은 이탈리아 그리고 나치 독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민전선은 당시 소련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아직까지도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죠. 소련이 인민전선을 도와줬다곤 하지만은 글쎄요 마지못해 도와준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자문단을 보내놓고 나서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인민전선을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걸 총을 울리나? 국제여단이라고 그죠? 불렀는데요. 예를 들면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종군 기자로 스페인 내전에 누구를 위하여 참전했다가 총을 나중엔 울리나? 게릴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였죠. 마찬가지로 조지 오웰도 당시 통합노동당의 일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자원해서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민전선과 프랑코라는 후에 독재자가 이끄는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군대와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인민전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937년 초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이 인민전선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권력 장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걸었었던 자유주의자, 특히 이 무정부주의자들을 닥치는 대로 숙청하고 또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선에서는 오합지졸 병사들은 그리고 후방에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웰은 처음에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느꼈던 평등의 공기 그리고 뜨거운 동지애를 잊을 수 없다라며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다시 6개월 만에 바르셀로나에 돌아왔을 때는 그때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후방 바르셀로나는 계급사회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계급의 꼭대기에는 이전의 부르주아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진절머리를 내다가 자신도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스페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담은 것이 카탈로니아 창가였어요. 내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은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자신의 스페인 내전에서의 경험 그리고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라고 일갈하는 동물농장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빅브라더의 감시사회가 그려져 있는 1984를 쓰게 됩니다. 소설 속의 세계는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는 끊임없이 유라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라시아는 오세아니아의 적입니다. 변해버린 사회에는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기를 통해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감시, 사상 통제를 하는 소련의 전체주의를 묘사한 것이죠. 주인공인 윈스턴은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정신까지 지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믿는 조금은 불충한 하급 당원입니다. 이 사회는 가장 위에는 빅브라더, 그리고 고급 당원, 하급 당원,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급 당원과 하급 당원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데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의 준말인 프롤이라고 불리는 이들한테는 텔레스크린이 없습니다. 굳이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밀 경찰들이 가서 루머를 좀 퍼뜨리고 그리고 좀 선동만 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롤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은 고작해야 노동, 가사, 육아, 그리고 유흥 혹은 도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이 필요할 때마다 원시적인 애국심을 자극해서 동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원 대상일 뿐이에요. 일반 대중은. 동물과 프롤 뿐이었죠. 이 감시 사회에서 반역을 꿈꾸면서 윈스턴이 시작한 듯 본래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날의 기억을 적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줄리아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웰이 스탈린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당시 오세아니아의 반역자라고 알려져 있는 골드스타인이 썼다는 과도적 정치체제의 이론과 실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이게 금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계급투쟁에 있어서 중간계급이 상층계급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층계급에게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이용을 해서 결국에 목적을 달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층계급은 다시 한번 이 중간계급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소수들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은 집단주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에는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신어 부분이었어요. New Speak이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전의 말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어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저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라진 언어들과 함께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바보 만들기. 생각의 자유가 네. 박탈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당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결국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우리가 가끔 국제정치에서 보는 제노사이드도 그들이 존재했다는 기억조차 다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농장 그리고 1984의 내용 때문인지 냉전 시기에 이 조지 오웰은 우파 진영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웰 스스로는 본인을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런 이념적인 구분이 오웰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사회주의는 교조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회주의였습니다. 카탈로니아 창가 앞부분에 나오듯이 그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봤던 그 평등의 기운, 그리고 동지애, 따뜻함, 인간애 같은 것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인 것이죠. 오웰이 당시에 보았던 지식인들의 사회주의는 똑똑한 그들이 대중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조지 오웰의 1984, 그죠? 미래는 철저한 감시, 이 스탈린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이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이런 소설인데요. 1984는 역시 미래는 빅브라더라는 이 집단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독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죠? 지식센터라든가 이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장악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국민들의 안면 인식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면 그대로 그냥 컴퓨터에 다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민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우민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민화를 통해서 바보를 만들므로써 끊임없이 빅브라더가 정보를 움켜쥐고 영원히 그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나간다가 1984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디스토피아 이야기하는데 이 디스토피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정보 독점이에요. 모든 것은 정보가 돈이잖아. 정보가 모든 것의 이 능력의 출발점이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에 도달해서 이걸 누군가가 독점한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금융 독점, 산업 독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질서 속에서 독점이 될 때, 그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의 완벽한 개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품위 있는 개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민화 정책이 이런 이 정보 사회의 디스토피아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 바보를 만들어야 빅브라더가 사는 거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한 번 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이야기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 근무자들은 흰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태아 부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멋진 것이다. 신세계 병에 이야기입니다. 담긴 태아들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근무자들은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엡실론 각 계급에 맞춰 대용 혈액과 산소 등을 주입했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를 적게 주입해 신체적 조건을 약화시켰다. 데이트 상태를 찾고 있던 레니나 크라운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는 드물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버나드였다.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 나더러 야만인 보호구역을 함께 구경하자고 신청했어. 그 남자가 병 속에 있을 때 감마급인 줄 잘못 알고 보조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대.
작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특성이었다. 레니나는 컨트리 클럽에서 수영을 하거나 전자골프를 치자고 했지만 버나드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산보와 이야기, 그것으로 오후를 보낸다는 것은 괴상망측한 일인 것 같았다. 기분이 즐거워지는 소마를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 소마가 10가지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레니나,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전 자유로워요. 멋진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는 건가? 몇 년 전이더라. 아마 25년 전쯤일 게야. 그곳에서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러다 휴가의 마지막 날 그녀가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소장은 자신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버나드에게 허가증을 건네주었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텍사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철책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었다. 보호구역에서는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멜파이스의 토이무락에 도착하자 우통을 벗은 채 흑갈색의 몸뚱이를 한 인디언들이 보였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인디언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백색이었다. 당신들은 문명인인가요? 보호구역 밖에 별세계로부터 오셨군요. 그는 자신이 존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린다라는 여자이며 이 보호구역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라고 말했다. 존이 어머니 린다를 불렀다. 이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문명인의 얼굴을 다시 보다니 여기서는 1g의 소마도 얻을 길이 없어요. 린다는 산책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한 그녀를 멜파이스의 사냥꾼들이 데려왔고 이후 남자를 낳고 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토마킨이었다. 버나드는 소장의 이름이 토마스라는 것을 떠올렸다. 린다가 말하더군요. 다른 세계에서는 아무도 고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런던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이건 내가 평생 동안 꿈에 그리던 것입니다. 오, 멋진 신세계요. 버나드의 보고를 들은 총통은 과학적 흥미 때문에 두 사람을 런던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가했다. 버나드는 그들을 데리고 도착하자마자 소장에게 달려갔다. 린다와 존의 야만인 같은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람과 공포로 중얼거렸다. 토마킨,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의 린다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망측한... 제가 린다예요.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임신시켰어요.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내가 그 아기의 어머니예요. 아버지... 소장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야만인에게 문명 생활의 모든 면을 보여줄 것, 버나드는 지시했다. 똑같이 생긴 83명의 델타 계급 노동자들이 냉각 아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도 방문했다. 도서관을 지나던 도중 존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도 읽고 있습니까? 전혀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립적인 오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세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곳이란 걸 깨달았다. 린다는 소마에서 행복을 찾았다. 소마의 과용은 그녀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연락을 받고 위급 환자 병원에 도착했다. 린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나는 존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쌍둥이 아이들이 구경했다. 저 녀석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손하기 이를 데 없게? 죽음에 대한 조건반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가 안내된 곳은 총통의 서재였다. 야만인 씨, 그래 자네는 문명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지? 네, 싫어합니다. 이곳에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온갖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존은 런던을 떠나 시골 작은 언덕마루에 서 있는 낡은 등대를 자신의 은신처로 택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시체에 몰려드는 독수리처럼 보도진들이 달려왔다.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뭐죠? 채찍질 요기를 해!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그들은 바라보며 깔깔대고 피너츠나 버터 조각 등을 그를 향해 던져줬다.
그들의 수는 악몽처럼 몇백이 되고 몇천이 되었다. 다음날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 기체에 내리며 그를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등대의 문은 빠끔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 발간된 SF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500년 정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모든 인간이 기계적 배양을 통해 탄생하며 소마라고 불리는 약물 섭취로 인해서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제거된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끔찍한 세계이기도 한데요. 인간에게 유토피아는 가능할까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땠나요? 오늘은 좀 수업이 좀 길었네요. 예. 우리가 보는 디스토피아, 우리가 상상하는 속에서 획일화되어 나가는 대부분의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소설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뭐냐면은 모든 걸 통제할 것 같고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버린 디지털 세계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 획일화라는 이 공통적인 시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획일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의 여러분에게 던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또 오늘도 숙제 있어요. 이거 쭉쭉쭉 하시고 올려주세요. 자, 11주차 수고했습니다.